군대에 임관한 신임 소위가 한 부대에서 베테랑 여성 주임원사에게 자신이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폭언과 우유를 머리에 뿌리는 등 권위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대의 3스타 군단장이 소위를 개박살내고 군대를 찢어버리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7월의 강원도 화천. 한여름에 자결하는 태양은 휴전선 일대의 산과 계곡을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구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조국의 중동부 전선을 철통같이 지키는 이 정예부대는 그 명성만큼이나 굳건하고 강인한 기풍을 자랑했다. 그 중에서도 최전방 GOP 경계를 책임지는 8연대 독수리 소속 천지대대는 유독 특별한 무게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사람, 대대의 주임원사인 윤서연 48세 원사 때문이었다. 주임원사라는 직책은 부사관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이자 한 부대의 실질적인 대들보와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윤서연 원사는 단순한 주임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지대대를 넘어 7사단, 나아가 제2군단 전체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통했다. 1995년 20살의 나이로 여군 하사로 임관한 그녀는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롯이 군에 바쳤다. 그녀의 군복 오른쪽 가슴팍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기장들은 그 험난했던 세월의 증표였다. 특전사에서 보낸 10년 피와 땀으로 얼룩진 대테러 훈련과 고공 강화. 동티모르와 이라크에서의 파병 경험은 그녀의 눈빛에 평범한 군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이를 더했다. 특히 15년 전 화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민통선 내의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일화는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당시 중사였던 그녀는 통신이 두절되고 고립된 GOP 소초의 보급로를 뚫기 위해 자원했다. 겁에 질린 신임 소위와 병사들을 독려하며 직접 로프를 허리에 묶고 급류를 건너고 무너진 산길을 개척해 마침내 고립된 초소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했던 것이다. 당시 그녀가 구출했던 신임 소위는 현재 8연대의 연대장 이진욱 대령이었다. 그날 이후 이 대령은 사석에서든 공석에서든 윤원사를 향해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군인이라 칭하며 절대적인 존중을 표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윤서연 원사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대대 주임원 사실의 창문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그녀는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목을 축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역대 대대장들과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가 모셨던 대대장만 해도 10명이 넘었다. 그들은 모두 계급과 나이를 떠나 그녀의 지혜와 경험에 의지했다. 주임원사님 충성. 좋은 아침이십니다. 삼중대장 김진우 대위 32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김 대위. 무슨 일인가? 아침부터 얼굴이 어둡네. 윤 원사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오라 중대 보급 창고의 K3 기관총 부품 재고가 서류와 맞지 않아 어제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급 부대에 보고는 했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김 대위가 곤란한 듯 말을 흐렸다. 신임 중대장인 그에게는 이런 행정 착오 하나하나가 큰 스트레스였다. 윤 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번호를 누르는 대신 단축 다이얼 몇 개를 조합했다. 나 천지대대 윤 원사야. 최 상사.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삼중대의 K302 재고가 좀 빵꾸난 모양인데 그래 맞아. 신임 대위가 와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나 봐. 혹시 연대 정비대대에 여유분 있는 거 확인 좀 해줄 수 있나? 응, 내가 나중에 커피 한 잔 살게. 부탁하네. 짧은 통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28년의 군 생활 동안 쌓아온 그녀의 짬과 네트워크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김대위를 보며 말했다. 김대위 걱정 말게. 아마 점심 먹기 전까지 연대에서 연락이 올 거야. 서류는 나중에 맞춰도 되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중대원들 훈련이나 잘 챙기게. 그게 중대장이 할 일이야. 와 주임원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대위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복잡한 보고 라인을 거치면 며칠은 좋게 걸릴 일이 단 5분 만에 해결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서연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규정과 원칙을 존중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지휘관들이 지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다. 오전 일과가 시작되고 연병장에서는 신병들의 각계 전투 훈련이 한창이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힘겹게 포복하는 훈련병들 사이로 유독 뒤처지는 한 병사가 눈에 띄었다. 윤 원사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물통을 건넸다. 힘들지? 이럴 땐 요령이 필요해. 팔꿈치만 쓰지 말고 온몸의 중심을 앞으로 튕기듯이 나아가봐. 훨씬 수월할 거야. 그녀는 직접 포복 자세를 시범 보이며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28년 차 베테랑 주임원사가 이등병을 위해 연병장 흙바닥에 스스럼 없이 엎드리는 모습. 교관인 하사도 다른 훈련병들도 모두 숙연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병사는 감격한 표정으로 연신 감사합니다. 를 외쳤고 이내 한결 나아진 자세로 훈련 대열에 합류했다. 그녀에게 병사는 군의 뿌리이자 미래였다. 그녀는 모든 병사의 이름과 얼굴,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꿰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였고 누군가에게는 엄한 선임이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대대장 최정훈 중령 42세의 주임원 사실로 찾아왔다. 주임원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대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로 신임 소위가 한 명 부임합니다. 육사 79기 강민준 소위입니다. 최중령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윤 원사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강민준 소위의 증명사진은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단해 보였다. 육사 수석 졸업에 대통령상까지 받은 인재라고 합니다. 아마 FM의 끝판왕일 겁니다. 주임원사님께서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대대장님. 새로운 간부들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게 제 일인걸요. 똑똑한 인재라니 우리 대대의 복입니다. 윤 원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답했다. 그녀는 수많은 신임 장교들을 봐왔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치고 서툴지만 결국에는 모두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해 나갔다. 강민준 소위 역시 그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그녀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곧 불어닥칠 폭풍의 전조가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이력서와 단단한 눈빛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강원도 화천의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롭던 천지대대의 거대한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천지대대 지휘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육사 수석 졸업의 대통령상 수상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신임 소위의 부임 소식은 모든 간부와 병사들의 주된 화제였다. 오전 9시 정각 대대장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했고 잠시 후 대대장실 문이 열렸다. 최정훈 중령과 함께 들어선 청년은 소문 그대로였다. 칼날처럼 다려진 전투복, 조금의 구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반짝이는 전투화, 그리고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24살의 신임 소위 강민준이었다. 충성. 금일부로 천지대대 1소대장으로 보직을 명받은 소위 강민준입니다. 우렁찼지만 기계음처럼 딱딱한 신고였다.
대대장을 비롯한 참모 장교들과의 상견례가 이어졌다. 마침내 최중령이 윤서연 원사를 그에게 소개했다. 강소위, 이쪽은 우리 대대의 보물이자 어머니이신 윤서연 주임원사님이시다. 군 생활에 대해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 주임원사님께 조언을 구하도록. 대대장의 소개에는 신임 장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주임원사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모든 이들이 강소위가 깍듯하게 예의를 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강민준 소위는 윤원사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 아무런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예를 대신했다. 그의 눈빛에는 존중 대신 차가운 분석만이 담겨 있었다. 48세 여성 부사관의 최선임 계급. 하지만 결국 장교의 지위를 받는 부사관일 뿐. 그의 머릿속에서 내려진 결론이었다. 윤원사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의 무례한 시선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손을 내밀며 온화하게 말했다. 강소위, 천지대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대대 주임원사 윤서연입니다. 소위의 군 생활이 순조롭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하지만 강소위는 내밀어진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규정집을 외우는 듯한 말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주임원사.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오직 규정과 지침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보좌 역할에 충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좌 역할. 그 단어는 마치 선을 긋는 듯 차갑게 사무실 공기를 갈랐다. 대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고 다른 장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윤원사는 조용히 내밀었던 손을 거두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어졌다. 그녀는 이 젊고 오만한 장교에게서 평범한 신임 소위와는 다른 위험한 강철의 냄새를 맡았다. 강민준 소위의 원칙주의는 소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빛을 발했다. 그는 소대원들의 관물대를 일일이 자로 재어가며 각도를 확인했고 전투와 끈 묶는 방식이 규정과 다르다며 한여름 땡볕에 소대원 전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10년차 베테랑인 소대 부사관 김상사 34세가 소위님, 병사들이 어제 야간 경계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유연하게 넘어가 주심이라고 조언했지만 강소위의 대답은 단호했다. 김상사, 지금 장교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부사관은 장교의 지위를 보좌하는 것이 임무이지 지위 방침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소대의 군 기강은 내가 책임집니다. 그의 눈에는 짬으로 불리는 경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책에서 배운 규정과 절대적인 계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며칠 뒤 사건이 터졌다. 본부중대 행정반 복도를 지나던 강소위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윤서연 원사와 마주쳤다. 윤 원사는 양손에 두꺼운 서류철을 한가득 안고 있었다. 그녀는 강소위를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목례와 함께 수고 많습니다. 강소위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좁은 복도에서 양손에 짐을 든 상급자에게는 목례로 예를 표하는 것이 군대의 불문율이자 배려였다. 하지만 강소위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주임원사.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나를 보고도 경례를 안 한 겁니까? 복도를 지나던 다른 간부와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윤 원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답했다. 보시다시피 양손이 자유롭지 못해 목례로 대신했습니다, 소위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강소위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대한민국 군인 복무규율 제2장 1절 5조 군인은 상급자를 만났을 때에는 경례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양손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임원사 같은 최고참 부사관이 규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으니 병사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의 질책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28년차 대선배의 명예에 일부러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다분한 명백한 모욕이었다. 서류철을 든 윤원사의 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모욕감보다 이 젊은 장교의 뒤틀린 신념이 부대 전체에 가져올 불행을 예감하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미안합니다, 강소희.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든 규정에 맞게 예를 갖추도록 하지. 그녀는 싸움을 피했다. 논쟁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명예는 물론 대대의 위신까지 깎아내릴 뿐이라는 것을 28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그 유연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강민준 소위는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승리감에 취한 오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나쳐갔다. 그날 이후 강민준 소위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사사건건 윤원사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병사들과의 상담 시간을 불필요한 사적 접촉이라 비난했고 그녀가 다른 중대장들에게 건네는 조언을 월권행위라며 대대장에게 투서까지 넣었다. 천지대대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윤서연 원사를 어머니처럼 따르던 부사관단과 병사들은 강소위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고 장교들조차 그의 독선적인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조화와 단결을 자랑하던 천지대대는 신임 소위 한 명으로 인해 분열과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그날이 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습하고 더웠던 7월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대대 식당에서였다. 7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주말을 앞둔 대대 식당은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찼다. 병사들은 식판에 담긴 닭튀김을 보며 환호했고 간부들은 삼삼오오 모여 주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윤서연 원사 역시 배식을 받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녀는 식사 중에도 새로 전입 온 신병에게 다가가 음식은 입에 맞나? 필요한 건 없고 라며 살뜰히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때였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민준 소위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곧장 윤서연 원사가 앉은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소란스러웠던 식당 안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강소위는 자신의 식판을 윤원사의 테이블 위에 쾅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주임원사.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소대 병사를 허락도 없이 의무실에 보낸 사람이 당신입니까?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오전에 있었던 30km 전술 행군 훈련 중 한 일병이 발목에 통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강민준 소위는 정신력 부족이라며 그를 다그쳤고 무리하게 행군을 강행시켰다. 훈련이 끝난 후 절뚝거리는 병사를 발견한 윤원사는 즉시 그를 의무실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다. 진단 결과는 인대 손상.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윤원사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침착하게 답했다. 강소위, 이 일병은 발목인대가 늘어났네. 소대장에게 보고할 경황이 없어 우선 조치부터 했어. 자네 소대원이니 상황 파악 후 대대장님께는 자네가 직접 보고하게. 그녀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강민준 소위의 귀에는 그 말이 자신의 지휘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들렸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베테랑 부사관이 자신보다 더 현명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과 자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강소위가 고함을 질렀다. 당신은 부사관일 뿐입니다. 내 소대원을 통제하고 지휘할 권한은 오직 나 소대장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지위에 멋대로 개입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당신 같은 짬만 내세우는 늙은 군인들이 군 기강을 망치는 증거입니다. 늙은 군인. 그 경멸적인 단어가 윤원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식당에 있던 모든 부사관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 몸을 들썩였다. 윤원사를 친누나처럼 어머니처럼 따르던 일중대 행정보급관 최길중 상사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윤원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소위, 말을 가려서 하게. 나는 군 기강을 망친 적 없어. 아픈 병사를 돌보는 것은 계급을 떠나 모든 군인의 의무일세. 그녀의 그 침착함이 오히려 강민준 소위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식판에 놓여있던 하얀 우유갑을 집어들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식당 전체를 감쌌다. 의무? 당신이 말하는 그따위 감상적인 의무가 계급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차갑게 비웃으며 우유갑을 열었다. 내가 가르쳐 주지. 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과 나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차가운 우유를 윤서연 원사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다. 싸우. 하얀 우유가 그녀의 단정하게 빗은 머리카락을 적시고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려 군복의 옷깃을 흥건하게 만들었다. 식당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경악과 불신으로 굳어버렸고 부사관들의 얼굴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시뻘게 변했다. 장교들조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에 얼굴을 찌푸렸다. 강민준 소위는 우유에 젖어 뚝뚝 떨어지는 액체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윤서연 원사를 향해 경멸을 가득 담아 내뱉었다. 이게 바로 계급의 무게다. 내가 당신의 상관이고 당신은 내 부하다. 똑똑히 명심해라 윤. 서. 연. 주임원사. 그는 그녀의 이름을 또박또박 끊어 말하며 모욕감에 쐐기를 박았다. 윤서연 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28년. 강산이 3번 변할 세월 동안 군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왔다. 총탄이 빗발치는 파병지에서도 혹한의 동계 훈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무너뜨린 적 없었던 그녀의 자존심이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24살 청년의 오만함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하얀 우유는 차가웠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마치 뜨거운 눈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도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젖은 군복 그대로 조용히 식당을 걸어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뚝뚝 떨어진 우유 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멈췄던 시간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저 미친 새끼가. 최길중 상사가 이성을 잃고 강민준 소위에게 달려들려던 것을 주변 부사관들이 필사적으로 뜯어말렸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최 상사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는 대대장이나 연대장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누른 단축번호의 이름은 단 2글자였다. 군단장님.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제2군단 사령부. 대한민국 중동부 전선을 총괄하는 육군 중장 박태환 56세 군단장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오직 극소수만이 아는 번호였다. 최 상사는 알고 있었다. 윤서연 원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박태환 군단장이 그녀에게 어떤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화천의 작은 대대 식당에서 벌어진 이 용서받지 못할 모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이 되어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를 향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천지대대 식당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강민준 소위의 경멸적인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절대적인 정적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최길중 상사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적인 통화 연결음이었다. 뚜뚜. 신호음이 2번 울렸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박태환이다. 최 상사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세웠다. 비록 전화 통화였지만 수화기 너머의 존재감은 온몸의 세포를 긴장시켰다. 대한민국 육군 제2군단 사령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하며 중동부 전선 전체를 책임지는 야전군의 심장. 그곳의 수장, 3스타 박태환 군단장이었다. 충성. 군단장님. 천지대대 1중대 행정보급관 최길중 상사입니다. 최 상사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최 상사? 이 번호는 어떻게 아니 됐다. 무슨 일인가? 자네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군. 박태환 군단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장의 지휘관 특유의 예리함이 살아있었다. 군단장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서연 주임원사님께서. 최 상사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조금 전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육하원 측에 따라 보고하기 시작했다. 신임 소위의 오만불손한 태도부터 행군 중 다친 병사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우유 세례와 경멸적인 폭언까지. 한마디 한마디 보고를 이어갈수록 최 상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존경하는 선배가 당한 모욕에 대한 분노이자 그런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의 눈물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섬뜩했다. 최 상사는 군단장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인가 싶어 조바심이 났다. 군단장님, 제 보고는 들은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이 몇 명인가. 마침내 들려온 군단장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시베리아의 동토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았다. 식사 중이던 대대 전 병력 약 400여 명이 모두 목격했습니다. 알았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윤 원사님 잘 보살펴 드려라. 그리고 그 소위 영창이든 군기 교육대든 내 허락 없이는 절대 임의로 조치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내가 가지. 단 4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100마디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최 상사는 끊어진 휴대폰을 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곧 천지대대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춘천 제2군단 사령부 군단장실. 박태환 군단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와 복잡한 전술 지도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는 18년 전 비무장지대 DMZ 수색 작전 중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당시 대위였던 그는 중대장을 맡아 수색팀을 이끌고 있었다. 매복 작전 중 예상치 못한 북한군의 총격 도발이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아비규환의 상황. 경험이 부족했던 젊은 중대장 박태환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팀의 부사관 팀장이었던 윤서연 중사가 쓰러진 그의 곁으로 포복해와 뺨을 후려쳤다. 정신 차리십시오, 중대장님. 여기서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2조는 엄폐하고 즉각 대응 사격. 3조는 저와 함께 부상자 끌고 능선 뒤로 후퇴합니다. 중대장님은 통신 잡고 즉시 지원 요청하십시오. 그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부대원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다.
그날 밤 윤중사의 침착하고 용맹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박태환 대위와 그의 중대원 대부분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다. 목숨을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군인으로서의 혼을 일깨워준 스승이었다. 그런 그녀가 28년간 조국의 청춘을 바친 그 위대한 군인이 이제 막 임관한 풋내기 소위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 박태환 군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군단장입니다. 당장 블랙호크 UH-60 띄워라. 네. 군단장님, 예정에 없는 비행이십니다만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7사단 8연대 천지대대 연병장. 15분 내로 이륙한다. 지체하는 놈은 군법회의에 넘길 줄 알아라. 군단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을 넘어선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군단 사령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아니고서는 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일개 대대급 부대의 헬기를 타고 직접 나타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거대한 사건이 터졌음을 직감하고 숨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시각 천지대대 역시 혼돈의 도가니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대대장 최정훈 중령은 사색이 되어 대대장실에서 강민준 소위를 다그치고 있었다. 강 소위, 자네 미쳤나? 제정신인가? 어떻게 주임원사님께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하지만 강민준 소위는 여전히 뻣뻣하게 고개를 든 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잘못한 것 없습니다. 저는 군의 위계 질서를 바로 세우려 했을 뿐입니다. 부사관이 장교의 지휘 권한을 침해하는 하극상을 보였고 저는 장교로서 이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최중령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젊은 장교는 소통이 불가능한 벽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신념이라는 감옥에 갇혀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땅과 하늘을 뒤흔드는 육중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급작스럽게 들려왔다. 의무 후송 헬기나 보급 헬기의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굉음이었다. 대대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과 하늘을 바라보았다. 육중한 동체의 블랙호크 한 대가 선회도 없이 곧장 대대 연병장을 향해 수직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그 위압적인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헬기의 동체 측면에 그려진 세 개의 별. 군단장기였다. 군단장님? 최중령은 창밖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연병장에 모래바람이 휘몰아치고 마침내 지축을 울리며 헬기가 착륙했다. 해치가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박태환 군단장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부관과 경호장교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본부 건물을 향해 걸어오는 군단장의 발걸음은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전령의 발소리 같았다. 천지대대의 모든 장병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예감하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춘천에서 날아온 번개가 마침내 천지대대의 심장부를 내리치기 직전이었다. 박태환 군단장의 등장은 천지대대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켰다. 연병장을 향해 달려나온 대대장 최정훈 중령이 거의 울상이 되어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됐다. 박태환 군단장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최중령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쳐갔다. 그의 불타는 듯한 시선은 오직 한 곳, 대대장 뒤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강민준 소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강민준 소위인가? 지하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저음이었다. 강민준 소위는 본능적인 위압감에 몸을 떨었지만 육사에서 배운 대로 FM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소위 강민준 군단장님께. 시끄럽다. 군단장의 나직한 한마디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다음 순간 박태환 군단장의 거대한 손이 강민준 소위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악력에 숨이 막힌 강 소위가 캑캑거렸지만 군단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질질 끌고 갔다. 모두가 보는 연병장 한가운데였다. 이 군복이 웃음나? 컥 아닙니다. 내놈 목에 달린 이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28년간 국가와 군의 모든 것을 바친 한 군인의 명예를 짓밟으라고 달아준 것인 줄 아나. 군단장의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고함으로 변했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강 소위의 전투복 옷깃에 달린 소위 계급장을 뜯어냈다. 금속 계급장이 뜯겨나가며 실밥이 터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군복 입을 자격도 없는 놈. 우두두구. 모두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박태환 군단장이 강민준 소위의 전투복 상의를 양손으로 잡고 그대로 찢어버린 것이다. 단단한 군용 원단이 종이처럼 찢겨나가는 파열음과 함께 강 소위의 맨가슴이 드러났다. 군단장은 찢어진 군복과 함께 그를 연병장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처박힌 강민준 소위는 완전한 충격과 공포에 빠져 숨을 헐떡였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원칙,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박태환 군단장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강 소위를 향해 일갈했다. 내 놈이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내가 감히 누구에게 우유를 쏟아부었는지 아느냔 말이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포효했다. 18년 전 내가 일개 중대장일 때 적의 총탄 앞에서 비겁하게 떨고 있을 때 내 목숨을 구하고 흩어진 부대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로 윤서연 중사였다. 내가 우유를 부은 그 머리가 이 박태환의 목숨을 구하고 이 별 3개를 달게 해준 머리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군단장과 주임원사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개 대대에서 벌어진 하극상 사건이 군단장 개인의 명예와 은혜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이 상황에 끼어들 수 없었다. 군단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강 소위에게 다가가 군홧발로 그를 짓밟을 듯한 기세였다. 바로 그때였다. 군단장님 그만하십시오. 모든 소음과 분노를 잠재우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갓 갈아입은 듯 한치의 구김도 없는 깨끗한 전투복 차림의 윤서연 원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슬픔과 단호함으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젖었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다시 묶여 있었고 그 모습은 방금 전 끔찍한 모욕을 당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이글거리는 분노의 화신이 된 군단장과 흙바닥에 쓰러져 공포에 떠는 젊은 소위 사이에 섰다. 그녀의 작은 등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군단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박태환 군단장을 올려다보며 나직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오직 군인으로서의 굳건한 품격만이 담겨 있었다. 윤서연 원사의 등장은 이글거리던 군단장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다. 박태환 군단장은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차마 더 이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윤원사님. 그의 목소리에서 살기가 빠져나가고 대신 깊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배어나왔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윤원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친구의 잘못은 군법으로 다스리면 될 일입니다. 군단장님께서 이렇게 사적으로 처벌하시면 군단장님의 명예에 흠이 갑니다. 장군답게 행동하십시오. 저 때문에 군 전체의 수장이신 군단장님께서 원칙을 어기시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충언이었다. 장군답게 행동하십시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강력하게 박태환 군단장의 이성을 되돌려 놓았다. 그는 자신을 구해줬던 18년 전의 그 부사관이 여전히 자신보다 더 군인다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천천히 강민준 소위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분노의 폭풍이 잦아들자 윤서연 원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민준 소위를 내려다보았다. 강 소위는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맨몸을 가린 채 공포와 수치심, 혼란으로 뒤범벅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윤 원사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소위, 일어나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질책이나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소희는 망설였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따뜻한 손을 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머뭇거리자 윤 원사는 몸을 숙여 그의 팔을 잡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일으켜 세웠다. 마침내 두 발로 선 강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윤 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오늘 내게 부은 것은 단순한 우유가 아니었네. 자네가 지난 24년간 배우고 지켜온 모든 원칙과 신념이었겠지. 그리고 지금 군단장님 손에 찢겨나간 것은 군복이 아니라 자네의 그 단단했던 자존심일 걸세. 그녀의 말은 강민준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계급은 중요하네. 원칙도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군복의 진짜 무게는 어깨에 단 이 쇠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이 군복 안에 담긴 사람의 땀과 눈물, 헌신과 명예에서 나오는 걸세. 자네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 연병장에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한 개인을 향한 가르침을 넘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진리였다. 진정한 강함은 원칙이라는 칼을 맹목적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닐세. 때로는 그 칼이 누군가를 벨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잠시 칼집에 거두어 사람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유연함에서 나오는 법이야. 강소희, 자네는 이제 겨우 24살이야. 아직 그것을 배울 기회가 충분히 있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심판이 아닌 기회였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젊은 장교에게 건네는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었다. 윤서연 원사는 말을 마친 뒤 대대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대대장님, 강소위에게 새 전투복 한 벌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오늘은 그 어떤 징계위원회도 열지 마십시오. 주임원사님, 하지만 최중령이 반문하려 하자 윤 원사는 그의 말을 막았다. 이 친구에게는 오늘 이 연병장에서 겪은 이 모든 일이 그 어떤 영창이나 징계보다 더 무거운 벌이 되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군단장에게 깍듯하게 경례를 올린 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위험 있는 발걸음이었다. 연병장에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망연자실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박태환 군단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존경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고 다른 장교와 부사관들은 위대한 군인의 품격을 목도한 감동의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찢어진 군복을 입은 채 멍하니 서 있는 강민준 소위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찢겨진 계급장과 저 멀리 사라지는 윤서연 원사의 깨끗하고 떳떳한 군복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올랐다.
그것은 공포도 분노도 수치심도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새 군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태환 군단장의 블랙호크 헬기가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 거대한 소음이 잦아들자 천지대대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마치 거대한 연극의 막이 내린 뒤 무대 위에 남겨진 배우들처럼 모두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군단장은 떠나기 전 윤서연 원사의 주임원 사실에 잠시 들렀다. 그는 문을 닫고 군단장이라는 계급장을 잠시 내려놓은 채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의 앞에 섰다. 윤 원사님 미안합니다. 그의 첫마디는 사과였다. 오늘 나는 군단장으로서가 아니라 18년 전 목숨 빚을 갚으려는 한 명의 못난 후배로서 행동했습니다. 원사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윤서연 원사는 조용히 그에게 차를 한 잔 건넸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저를 위해 그 마음을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갚지 못할 빚을 또 졌습니다. 다만 강민준 소위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저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 그저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배운 아이일 뿐입니다. 박 군단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오만방자한 놈을 감싸주시는 겁니까? 감싸는 것이 아니라 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해 주십시오. 저렇게 단단한 강철은 제대로 담금질만 하면 그 누구보다 훌륭한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러뜨리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박태환 군단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윤서연이라는 군인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할 뿐이었다. 군단장이 떠난 후 천지대대에서 벌어진 일은 전설처럼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우유 사건의 전말은 대대 안에서 철저히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소문은 엉뚱한 방향으로 부풀려졌다. 이 군단장이 최전방 대대에 불시착해서 신임 소위 군복을 찢고 작사를 냈다더라는 이야기는 각 부대 행정반과 병사들의 생활관에서 최고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사건 하나만으로 강민준 소위는 육사 출신 엘리트에서 군단장에게 찍힌 패급 장교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그 낙인의 무게는 강민준 소위의 삶을 송두리째 짓눌렀다. 대대장이 내어준 새 전투복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무거웠다. 그는 그날 이후 완벽한 유령이 되었다. 복도를 지날 때면 마주오던 병사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길을 비켜 도망쳤다. 동기나 선후배 장교들은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애써 다른 화제를 꺼내며 그와의 대화를 피했다.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부사관들의 침묵이었다. 이전에는 그의 원칙주의에 불만을 표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불만도 조언도 심지어는 비아냥거림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의 지시는 기계처럼 이행되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존중이나 신뢰도 담겨 있지 않았다. 특히 그의 소대 부사관인 김상사는 그에게 일절 업무적인 보고 외에는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었다. 비오큐 독신 장교 숙소의 좁은 방에 돌아오면 그를 맞이하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책상 위에 놓인 반듯한 새 전투복뿐이었다. 이전에 그는 그 전투복에 달린 계급장을 보며 자부심과 특권 의식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 계급장은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자신에게 쏟아지던 차가운 우유의 감촉, 식당 안 모든 이들의 경멸적인 시선, 군단장의 불타는 눈동자 그리고 찢겨나가던 군복의 파열음. 하지만 그 모든 악몽의 끝에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윤서연 원장의 뒷모습이 있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듯한, 그러나 그 어떤 동정심도 내비치지 않았던 그 고요하고 위험 있던 뒷모습. 그는 깨달았다. 군단장이 휘두른 물리적인 폭력보다 윤서연 원사가 그에게 베푼 마지막 관용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도록 만든 것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는 연병장 구석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윤서연 원사가 있었다. 그녀는 훈련 중 발을 삔 병사의 전투화를 직접 벗겨 상태를 살피고 있었고, 땀 흘리는 병사들에게 시원한 물을 나눠주며 격려하고 있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 하지만 지금의 강민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비범하게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육사에서 배운 리더십 이론과 전술 교범, 그 수많은 책들 속 어디에도 지금 윤서연 원사가 보여주고 있는 저런 사람을 향한 리더십은 없었다는 것을. 찢어진 군복의 메아리는 그의 텅 빈 내면에서 끝없이 울리고 있었다. 강민준 소위의 변화는 아주 느리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교만과 원칙으로 가득 찼던 그의 내면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 그는 이제 무엇을 채워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관찰자가 되었다. 이전처럼 평가하고 지적하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기 위해 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윤서연 원사를 향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윤 원사가 대대 취사장에서 식기세척기 고장으로 곤란을 겪는 취사병들을 도와 직접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주임원사라는 직책과 체면은 아랑곳 없었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농담을 건넸고 취사병들은 그녀를 이모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웃었다. 군대의 심장인 식당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듯 그녀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또 다른 날 저녁 그는 늦은 시간까지 본부 행정반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윤 원사가 한 젊은 하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하사는 편지 한 장을 손에 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고 윤 원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묻지도 충고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스스로의 슬픔을 다 쏟아낼 때까지 곁을 지켜줄 뿐이었다. 그 모든 장면들은 강민준이 규정집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리더십의 형태였다. 그녀의 힘은 계급이나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자신의 소대로 돌아온 강민준은 어설프게나마 변화를 시도했다. 야간 경계 근무를 나가는 소대원에게 다가가 고생이 많다고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고 병사들은 긴장한 얼굴로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다. 그는 유연함을 보여주기 위해 훈련 중 작은 실수를 눈감아주려 했다. 하지만 소대 부사관 김상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소위님, 원칙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소위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하는 행동은 그저 윤서연 원사의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행동에 담긴 진정한 마음과 이해가 없었기에 모든 것이 위선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소대의 K2 소총 한정에서 가스 조절기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의 강민준이었다면 당장 소대 전체를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나올 때까지 관물대를 뒤지고 잠도 재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당혹감 속에서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윤서연 원사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분실된 가스 조절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소희, 잃어버린 물건은 훈련장에서만 찾는 게 아닐세. 때로는 그걸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찾을 수 있을 때도 있는 법이지. 그녀는 무심한 듯 한마디를 덧붙였다. 요 며칠 김일병 얼굴이 어둡던데. 집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나? 그것은 명령도 지시도 아니었다. 그저 작은 힌트였다. 강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김일병을 따로 불렀다. 그는 다그치거나 추궁하지 않았다. 그저 윤원사가 했던 것처럼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김일병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 걱정에 며칠째 잠을 설쳤다고 총기 손질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걸 전투복 주머니에 넣은 것 같다고 울먹이며 고백했다. 강민주는 처음으로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조용히 가스 조절기를 회수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해 김일병이 긴급 구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윤서연 원사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처음으로 죄책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보람이었다. 침묵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아주 작은 소리들을 듣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찌는 듯한 더위는 물러가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초가을이 찾아왔다. 강민준 소위는 여전히 대대 안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지만 이전처럼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아주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달이 밝은 밤이었다. 야간 점호가 끝났지만 강민주는 숙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연병장 주변을 서성였다. 풀리지 않는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과연 좋은 장교가 될 수 있을까? 내게 자격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본부 건물 뒤편 주임원 사실 앞으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기를 수십 분. 바로 그때 달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 2개를 든 윤서연 원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어오게 강소희. 기다리고 있었네. 강민주는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듯 홀린 것처럼 그녀를 따라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가득했다. 윤 원사는 그에게 찻잔 하나를 건네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그날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아주 평범한 것을 물었다. 고향이 어디인가?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어쩌다 군인이 될 생각을 했나? 강민주는 처음에는 당황하여 우물쭈물했지만 그녀의 편안한 분위기에 이끌려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법조인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라온 어린 시절.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선택한 육군사관학교. 그곳에서조차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았던 치열한 경쟁. 그의 이야기는 완벽함이라는 강박에 사로잡힌 한 청년의 고독한 자화상이었다. 저는 원칙과 규율만이 군을 강하게 만들고 저의 능력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의 예외도 유연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나약함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끝내 작게 떨렸다. 윤서연 원사는 그의 긴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도공이 있었다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그릇을 만들고 싶었지. 그는 가장 좋은 흙을 쓰고 가장 높은 온도에서 그릇을 구웠어. 마침내 돌덩이처럼 단단한 그릇이 나왔지. 그는 만족하며 그 그릇을 바닥에 던졌네. 어떻게 되었을까? 강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다네. 너무 단단했기 때문이지. 충격을 흡수할 아주 작은 유연성조차 없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충격에도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야. 그녀는 창밖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다네, 강소희. 하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휘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지. 군대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야. 자네는 아주 좋은 흙으로 빚어진 훌륭한 강철이야. 다만 아직 수많은 담금질과 연마의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뿐일세. 그녀의 비유는 강민준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완벽한 단단함이 사실은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었다는 역설.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가장 하기 어려웠던 말을 꺼냈다. 주임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길어올린 진심 어린 참회였다. 윤서연 원사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미소였다. 그 말을 들으려고 기다렸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세, 강소희.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사무실 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베테랑 주임원사와 이제 막 껍질을 깨기 시작한 젊은 장교 사이 더 이상 계급의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구원의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강민주는 이제 그 길의 출발선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달빛 아래 찻잔을 마주한 그 밤 이후 강민준 소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이 변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연병장 구석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비로소 땅에 발을 딛고 자신의 소대원들과 부사관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소대원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마주보며 좋은 아침이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그의 인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소위님도 좋은 아침이십니다라고 화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대 부사관인 김상사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웠다. 이전처럼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신 먼저 물었다. 김상사님, 다음 주 사격 훈련 계획을 짜야 하는데 지난번 훈련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사님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 상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김상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놀라움을 강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김상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조언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강민주는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다. 가장 큰 변화는 혹한기 훈련에서 찾아왔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원도의 겨울. 살을 애는 칼바람 속에서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훈련은 모두를 지치게 했다. 훈련 마지막 날 밤 야영지를 구축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한 병사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심하게 몸을 떨며 탈진 증세를 보였다. 과거의 강민준이었다면 정신력을 탓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즉시 자신의 침낭을 그 병사에게 덮어주고 자신의 등을 기대게 해 체온을 나눴다. 그리고는 뜨거운 물을 끓여 직접 병사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고 그 병사의 곁을 지켰다.
그 모습을 소대의 모든 병사들과 김 상사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틀 무렵 김 상사가 강민준에게 다가와 뜨거운 커피가 담긴 자신의 텀블러를 건넸다. 소위님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라도 한잔 하시지요. 그것은 우유 사건 이후 김 상사가 그에게 처음으로 건넨 사적인 말이었다. 강민준은 김 상사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나 불신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전우를 향한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어떤 고급 커피보다도 따뜻하고 진한 맛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던 날 윤서연 원사가 따뜻한 팥빵과 우유를 들고 위병소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꽁꽁 언 병사들에게 빵과 우유를 나눠주며 모두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강민준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미소로 그에게 우유를 건넸다. 순간 강민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의 뇌리에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두 손으로 공손히 우유를 받아들었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주임원사님. 그는 그 자리에서 우유를 단숨에 들이켰다. 차갑지만 더없이 달콤한 맛이었다. 그는 비로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강민준은 더 이상 어설픈 신임 소위가 아니었다. 그는 대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소대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소대는 각종 훈련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고 무엇보다 소대원들의 전우에는 그 어느 곳보다 끈끈했다. 그는 원칙을 지키되 그 원칙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천지대대 연병장에 다시 한번 블랙호크 헬기가 내려앉았다. 1년 만에 다시 부대를 찾은 박태환 군단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분노의 기습이 아닌 격려를 위한 공식 방문이었다. 군단장은 대대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윤서연 원사와 함께 연병장을 거닐었다. 마침 연병장에서는 강민준 소위가 소대원들의 각계 전투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엎드려. 약진 앞으로. 그의 목소리는 힘찼지만 권위적이지 않았다. 그는 가장 뒤처지는 병사에게 달려가 호흡 조절하고 할 수 있다. 고 외치며 함께 포복을 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의 모습은 1년 전 병사를 위해 기꺼이 흙바닥에 엎드리던 윤서연 원사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박태환 군단장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다가 옆에 선 윤서연 원사에게 나직이 말했다. 원사님께서 훌륭한 검을 하나 벼려내셨습니다. 저 친구 눈빛을 보니 이제는 부러질 염려가 없겠습니다. 아주 유연하고 강한 강철이 되었습니다. 윤서연 원사는 대답 대신 온화한 미소만을 지어 보였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군단장이 떠나기 전 강민준은 중위 진급 신고를 하기 위해 군단장 앞에 섰다. 어느덧 그는 소위 계급장을 떼고 새로운 계급장을 달게 된 것이다. 충성. 중위 강민준. 금일부로 진급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신고였다. 박태환 군단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축하하네 강중희. 자네 같은 장교가 우리 군의 미래야. 그리고 그는 강민준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윤서연 원사님 같은 분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걸 평생의 영광으로 알게. 명심하겠습니다. 강민준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헬기가 떠나고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은 오후. 강민준은 곧장 주임원 사실로 향했다. 그는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서서 가장 깍듯하고 절도 있는 자세로 윤서연 원사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주임원 사님께 대하여 경례. 충. 성.
우렁찬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1년 전 그녀에게 경례를 하지 않아 시작되었던 모든 사건의 완벽한 마침표였다. 윤서연 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고생 많았네, 강중희. 자네는 이제 정말 멋진 군인이 되었어. 강철은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을 수없이 오가고 수천 번의 망치질을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명검으로 태어난다. 한 젊은 장교는 자신의 오만함이 부서지는 가장 큰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을 품는 진정한 지휘관으로 거듭났다. 강원도 화천의 푸른 하늘 아래 철혈의 군단 천지대대는 오늘도 굳건했다. 살아있는 전설 윤서연 주임원사와 그녀의 가르침 속에서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난 강민준 중위가 함께 지키고 있는 한 그 어떤 시련도 이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이 되어 군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